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2의 글로벌 위기 오는 거 아니야? 혹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00원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환율이 크게 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색 차트는 원달러 환율, 파란색 차트는 위안화 환율을 나타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원화와 위안화가 강세라는 말이죠. 2022년 하반기는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신흥국 화폐인 원화와 위안화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3년 2월부터 원화와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갑작스러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겠죠. 환율의 최저점 대비 위안화는 2.5% 정도, 원화는 달러 대비 6.4%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위안화와 원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한국 화폐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게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비교는 드리지 않았지만 2월달 들어서 한국의 원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 화폐와 비교해도 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와 함께 한국의 원화가 다른 신흥국 화폐에 비해 유독 약세인 이유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4개의 큰 이벤트가 연달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이벤트들의 결과가 달러 강세를 불러와 버렸습니다. 어찌된 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한결같이 강달러를 불러올 만한 이벤트, 즉 금리 인상 확률을 높이는 이벤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4연타 연속 콤보를 써버리니 달러가 후루룩 올라버렸는데요. 이런 이벤트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 매우 빠르게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2월 초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51만 7천 건이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강하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말이 스물스물 나왔고요. 그 다음 주에 공개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6% 초반이 나왔어야 했는데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예상치인 6.2%를 훨씬 상회하는 6.4%가 나오면서 물가가 현재 9.1%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생각보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데 파월 형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금리를 좀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우려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나온 미국의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3% 상승하면서 미국의 소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인 5.4%를 상회하는 6%가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물가가 떨어지는 폭이 감소하면서 인플레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요 몇 달간 생산자 물가지수는 거의 1% 가까이 뚝뚝뚝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0.5%만 떨어지면서 물가의 진정 속도가 조금 느린 게 확인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보다 경제가 좋고 물가가 생각보다 높으니까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더욱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연준 위원 두 분이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이 두 분이 한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빅스텝을 해야 된다. 다음 연준회의 때 다시 한번 금리를 한 방에 0.5%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두 분이 빅스텝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습니다. 파월 형님이 최근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빅스텝보다는 0.25%씩 금리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으로 물가를 조절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빅스텝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무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1970, 80년대에 물가와 기준금리가 매우 높았을 때에도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 조절했기 때문에 이번 물가를 보고 많은 사람들과 연준 위원들이 걱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브레이너드 부의장 역시 이번에 연준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둘기파 사람이 떠나고 매파적인 사람들은 발언을 점점 세게 하고 있고 앞으로 연준에서 긴축을 더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견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4개의 경제지표,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함께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는 2월달 들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의 최종 금리 타겟치가 5.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때 연준에서 3월 연준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 올리고 이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초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만 해도 2023년 9월쯤이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현재에는 올해 12월은 가야 기준금리를 0.25% 내려준다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프겠지만 앞으로 몇 번 더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면 금리 인하라는 말이 싹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굳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피크를 친 것은 확실하지만 물가 하락 속도가 더딘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성장과 금리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과 금리 사이에서 시장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아무리 세게 올려도 미국의 성장만 확실하면 시장은 이를 잘 견디면서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22년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거야. 금리 인하 같은 거 없어. 이러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죠. 그러자 그 이후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 성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냥 이렇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이 그만큼 나와주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주춤주춤 횡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살짝 떨어지는 이러한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추가적인 경제 이벤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경제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의 성장이 더더욱 강력하게 나오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3월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힘이 없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잭슨홀 미팅 이후 때처럼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마구마구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용보고서 발표 이전에도 여러 경제 지표가 나옵니다만 이 두 개의 경제 지표보다는 중요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 미국 증시와 함께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요즘에 원화의 심각한 약세와 함께 환율이 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볍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수출은 이미 무너졌고요. 물가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물가가 매우 높고 미국도 금리 인상의 확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미 금리차가 커지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2022년에 그렇게 금리를 올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2월 17일 한국 정부에서 경기 둔화에 접어들었다고 확실하게 인정해버렸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경제지표가 매우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인정해버린 것이죠. 기획재정부에서 경제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수출 둔화와 고물가와 함께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7일 이날 원화가 더더욱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과연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올릴 것이냐 이러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물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금리 인상론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표면적으로 경제가 좋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금리 인상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에서도 대놓고 경기가 둔화되었다고 인정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기가 더더욱 둔화될 게 불보듯 뻔하죠.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욱더 꺾일 것이고 원화의 가치 역시 더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러한 두 개의 경제 지표를 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한국에서만큼은 2월 23일에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제 생각은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시장이 기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기준금리 동결에 시장은 기울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 1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둔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즉 미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한국은행 금통위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보통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경제는 좋고 한국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미국의 S&P 500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었지만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 큰 타격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러한 분위기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수급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25조 원, 21년도에는 26조 원, 22년도에는 11조 원 정도, 토탈 60조 이상의 외국인의 한국 증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러한 빈 곳간을 채워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달에만 6조 원 이상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지금까지 8조 원 이상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스피의 경우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23년도에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9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PER 관점에서 따지면 미국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확실하고 수급적인 관점에서 따지면 한국 증시가 비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제 지표를 고려했을 때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아직은 포기할 때는 이르다. 당분간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이러한 경제 지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